자연 선택의 실제 사례, 유당 소화력 상실과 포유류의 생존 원리. 자연 선택의 또 다른 뚜렷한 예는 우리 유당 소화 능력을 찾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포유류는 자손의 생존에 필요한 젖을 만드는 유선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모든 포유류 유아는 처음에는 영양소와 소금을 전적으로 어미의 젖에서 얻기 때문에 젖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이 능력은 포유류 유아가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만 유지되면 된다. 젖은 물과 지방, 단백질, 칼슘, 소금, 당을 함유한 영양이 풍부한 액체다. 젖에 든 당은 유당이라고 하는데 소장에서 기본 구성 요소로 분해된 다음에 소화가 가능하다. 포당 분자 하나와 락토스 분자 하나로 이루어진 이 기본 구성 요소는 혈액에 쉽게 흡수되는데 이렇게 분해되려면 락타제라는 효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락타제는 포유류 유아의 생존의 핵심적인 요소다. 인체의 모든 효소와 마찬가지로 락타제도 단백질인데 인간의 경우에 2번 염색체에 속한 한 유전자에 든 암호의 지시로 만들어진다. 이 유전자와 긴밀한 또 하나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은 락타제 유전자의 작동을 촉구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암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두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의 예를 봐도 그렇듯이 모든 포유류는 성장하면서 락타제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그 결과 유당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잃는다. 저절된 개에게는 더 이상 우유를 줘서는 안 되며 많은 양을 먹었을 경우에 심하게 아플 수 있다. 아기 고양이가 우유를 먹는 귀여운 사진을 자주 보지만 사실 대부분의 다 자란 고양이는 유당 소화력이 없어서 우유를 많이 먹을 경우에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은 5에서 7세 즈음부터 락타제의 활동이 없어져서 유당 소화력을 잃었다. 왜 포유류는 유당 소화력을 잃는 것일까? 한 가지는 어미가 젖을 분비하는 동안에 배란이 억제되어서 임신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어미가 계속 젖을 먹일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자녀의 수가 훨씬 적어진다. 그리고 다음번에 태어난 새끼가 젖을 먹어야 할 때 제한된 양의 젖을 두고 더 큰 동기와 경쟁하면 더 어린 새끼의 생존은 크게 위협받는다. 따라서 어린 포유류가 성장함에 따라 락타제의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락타제가 없으면 유당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또 지나가 대장에 이르고 대장은 투과성이 있는 장의 점막 양쪽 수분 농도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한다. 이렇게 대장에 여분의 물이 들어가면서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는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이 나타난다. 그러나 부작용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간 유당은 박테리아에게 아주 좋은 식량이다. 박테리아는 유당을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그렇게 분해해서 얻은 당을 섭취한다. 과정에서 수소가스, 메탄,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서 그 중에서 많은 양이 배 속의 가스로 분출된다. 소화되지 않은 설사를 유발하는 유당에서 박테리아가 소화한 유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을 가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우든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증상의 정도는 그 사람의 유당 소화 능력뿐 아니라 마신 우유 양에 따라서도 다르다. 확실한 사실은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은 비증상이 아니며 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결함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7천년 전에 유당 소화력 유전자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 후에 19년 만 9,500세대 동안의 모든 인간 성인은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소를 가축으로 길들이고 이어서 염소, 낙타 등을 가축으로 기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이집트에서 가축을 기르기 시작한 것은 9,000년 전이고 중동에서 8,000년 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약 4,500년 전부터다. 그리고 이렇게 동물을 가축으로 이루면서부터 고기뿐 아니라 젖도 인간의 영양 공급원으로 사용할 기회가 생겼다. 따라서 약 7,000년 전, 그러니까 소를 처음 가축으로 기르기 시작한 지 약 2,000년 이내에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바로 락타지를 활성화하는 유전자의 염색상 하나에서 무작위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 돌연변이 하나만으로 락타제 유전자를 영구히 활성 상태로 남아있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지난 몇천 년 동안의 생우유에 든 유당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생존에서 4에서 10% 정도 더 유리했다. 우유가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음식이 아닐 수도 있고, 유학 이후에 우유를 먹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이들도 많다. 하지만 우유와 유제품이 뼈의 성장과 키에 유익하다는 것, 특히 다른 음식이 풍부하지 않을 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당한 자료가 나와 있다. 소젖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 소금, 칼슘을 공급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혜택은 납득할 만한 일이다. 우유는 또 효율적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레이커에서 생산되는 풀을 먹였을 때 소의 젖은 고기의 5배, 치즈 2배에 해당하는 열량을 공급할 수 있다. 유당소화력과 생존에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 새로운 돌연변이 인간들은 가축과 함께 이주하며 많은 지역에서 수렵 최주민들을 쫓아내고 정착했다. 현대에서 북유럽인의 95%, 중유럽인의 미국인이 70에서 8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약 80% 이상, 그리고 북부 인도 지역 주민의 70%가 평생 락타제가 활동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서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에서 가축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은 10에서 20%만이 유당 소화력을 지니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극히 드물고 전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30에서 40%를 넘지 않는다. 락테아제 활성화 유전자 돌연변이가 알려주는 진화의 원칙은,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를 비롯해서 젖을 생산하는 가축 사육이 널리 보급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유전자, 즉 락타제를 활성화하는 유전자에 서로 다른 돌연변이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중유럽과 북유럽에서는 하나의 돌연변이로 락타제의 활동이 평생 계속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남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몇 가지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중국 북부 지역에서는 또 하나의 다른 돌연변이가, 그리고 유당 소화력과 중티베트 사이에서는 3가지 서로 다른 돌연변이가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은 이 돌연변이들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출현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전 세계 인구의 약 25%가 확산된 유당 소화력은 다음 3가지 진화 원칙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락타제를 활성화하는 유전자에 나타나는 무작위 돌연변이는 성인의 식생활에 동물젖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세상 어디에 사는 어느 개인에게든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신선한 동물젖을 구할 수 있는 곳에 사는 자손들 사이에서 이 돌연변이가 고착되고 확산된 것은 무작위가 아니다. 이 현상은 틈새 이런 개념의 좋은 예였다. 이 돌연변이가 유일하게 작용하는 생태계의 틈새에서는 영구히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 현재 락타제가 평생 계속 분비되는 사람이 많은 지역, 고 이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처음 시작된 곳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유당 소화력은 스칸디네비아 국가들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 지역에서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스칸디네비아에게서 발견되는 유전적인 돌연변이는 원래는 발칸 반도에서 또 중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인도에 소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된 돌연변이도 같은 지역에 기원했다. 셋째, 서로 다른 틈새 생태계에서 6가지 이상의 락타제 지속 돌연변이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피부의 색소 변이와 마찬가지로 수렴 적응 또는 수렴 진화로 증명하는 예다. 우리 DNA 속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무작위 돌연변이들이 생리학적으로 동일한 적응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수렴 진화는 서로 계통이 다른 생물의 기관이 서로 적응 결과 유사한 기능과 형태로 진화하는 현상을 뜻한다.
껍질 일부가 변한 것은 곤충의 날개와 앞다리가 변한 것인 새의 날개 사이의 상사성이 그런 예다. 락타제 활성화 유전자의 어느 염기쌍에 다른 변이가 일어난지 중요하진 않다. 그것이 락타제 활성화 유전자가 평생 활동을 지속하게 만들어 성인이 되어서도 유당분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전염병에서 살아남기. 가장 심각했던 새로운 전염병 에이즈.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튼튼한 뼈와 적절한 영양 공급이 절실하게 필요한 만큼이나 광범위한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했다. 최근에 두 세대에 걸쳐서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새로운 전염병은 HIV로 인한 에이즈였다. 에이즈는 인간 세포 내로 침투해서 그 안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자기 복제를 한다. 간혹 치료를 받지 않고도 아무런 증상 없이 20년 이상 보내는 환자가 있지만은 HIV에 감염된 사람 대부분은 감염 후에 몇 년 사이에 혈중 바이러스 양이 1ml당 1만 개 이상으로 치솟는다. 이 바이러스들은 환자의 체내를 휩쓸면서 여러 형태의 음부를 감염시키고 손상시킨다. 가장 중요한 현상은 HIV가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T림프계에 침투해서 파괴해버린다는 사실이다. 효과적인 처방이 없으면 HIV의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은 T림프 대부분을 잃고 에이즈 저후천 면역 결핍증에 증후군에 걸려서 죽는다. 이 바이러스 자체가 일으키는 증상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은 몸이 더 이상 싸워낼 수 없는 다른 감염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더 많다. 인류의 유전적인 다양성을 생각할 때 현재 HIV 감염으로 추정되는 3,30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에이즈로 진행되는 속도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효과적인 처방을 수 있기 전에는 또 HIV 감염된 사람 500명 중에서 1명이 장기 비진행자로 분류되었다. 이 환자들은 HIV로 인한 직접적인 증상이나 HIV가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서 다른 질병에 걸린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장기 비진행자들은 HIV 혈중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은 몸이 버텨냈고 또 다른 사람들은 HIV 혈중 농도가 낮거나 심지어 없어지기도 했다. 에이즈를 물리치는 델타 32 돌연변이. 장기 비진행자 중에서 일부는 덜 공격적인 HIV에 감염된 경우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HIV에 선천적으로 저항력이 강한 드문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연구가 잘 된 사례는 CCR5 유전자의 델타 32 돌연변이다. CCR5 유전자는 T림프구의 표면에 있는 CCR5 단백질을 만드는 암호를 가지고 있다. HIV가 우리 세포를 감염시키려면 먼저 세포의 표면에 붙어야 한다. 정상적인 CCR5 단백질은 HIV 흡수형체 역할을 하는데 감염률이 85에서 90% 이른다. 림프구 표면의 CCR5 단백질에 붙은 HIV는 세포에 침투해서 세포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 세포를 파괴한다. 그런데 델타 32 돌연변이로 인해서 HIV가 T림프의 표면에 붙지 못하면 세포내로 침투하지 못하므로 세포를 파괴하지도 못한다. 흥미롭게도 CCR5에 생길 또 다른 종류의 돌연변이인 델타 24는 칼라맹거베이에게서 CCR5의 활동을 95%나 감소시켜 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칼라맹거베이는 원숭이 HIV의 면역성을 가진다. 북유럽인의 10%, 남유럽인의 5%, 그리고 나머지 유럽 지역과 인도에 사는 사람의 5% 정도가 델타 32 돌연변이를 부모 한쪽으로부터 물려받지만 아프리카와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이 유전자를 하나만 가진 사람은 HIV 에이즈로 발전할 확률이 25% 낮다. 그런데 진짜로 운이 좋아서 이 돌연변이를 부모 양쪽에서 물려받아 한 쌍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가장 흔한 형태의 HIV가 T세포에 전혀 침투하지 못한다. 따라서 에이즈로 진행되지 않고 결국 몸이 거의 모든 HIV를 없애고 만다. 북유럽인의 후손 중에서 10%가량이 이 돌연변이 유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인구 집단의 1%가 부모 양쪽으로부터 이 유전자를 물려받을
확률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HIV 감염의 명령력을 가지게 된다. 티머시 레이 브라운을 담당자 의사들은 그의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한 골수 기증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첫째, 브라운 혈액과 가장 잘 맞는 혈액을 지닌 기증자를 찾아야 했다. 그래야만 화학치료 요법을 백혈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골수를 가진 죽인 후에 이식된 골수가 그의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재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는 것이 때문이다. 또한 의료진은 CCR5 델타 32 다리미의 유전자를 두 개의 가진 기증자를 찾아 헤맸다. 기증자의 골수 세포가 티머시 레이 브라운에게 HIV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놀랍게도 그 희망은 모두 실현되었다. 브라운은 복용하는 HIV 약을 끊고 5년 이상 백혈병과 에이즈 둘 다 재발하지 않았다. 백혈병은 5년 이상 재발하지 않고 생겨나면 완치 판정을 받는다. 티머시 레이 브라운과 비슷한 형태의 백혈병을 가진 경우에 골수 이식을 받은 환자의 50% 정도가 완치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에이즈의 경우에는 의학계도 전혀 경험이 없는 최초의 사례였다. 티머시 레이 브라운은 완전히 진행된 HIV 감염에서 완치된 최초이자 적어도 지금까지는 유일한 환자다. CCR5 이렇게 해서 그런 약의 돌연변이 유전자가 제공하는 자연적인 면역을 흉내내어 HIV와 에이즈를 치료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다. 실제로 그런 약들이 이미 개발되어서 환자의 몸을 더 잘 견뎌내면서 HIV에 의해서 파괴되는 T세포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감염된 사람의 약 50%에서 HIV가 자체 변이를 거쳐 세포 표면에 붙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가 관찰되고 있다. 이 환자들 중에서 15에서 20%는 애초부터 흔하지 않은 형태의 HIV에 감염된 경우여서 다른 일을 겪지 않은 CCR5 수용체를 봉쇄하는 것으로 감염을 치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익한 CCR5 돌연변이를 두 개 모두 가졌지만은 HIV에 만성적으로 감염되는 사람이 있다. 델타 32 돌연변이를 왜 생각했을까? CCR5 델타 32 돌연변이 유전자를 부모 양쪽에게서 물려받으면 HIV 감염에서 자유로울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당연히 다음 질문은 왜 일부 사람들이 그런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한쪽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10% 북유럽인의 정상들은 이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보았을까?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CCR5 돌연변이 유전자가 가르토드 흑사병이나 천연두와 같은 알려진 전염병에서 우리 조상들을 보호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어쩌면 이 돌연변이 유전자는 청동기 시대 전 유럽에 돌아왔지만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제공했을지도 모른다. 과학자들은 현재 각종 포유류 동물을 괴롭히는 바이러스는 30만 종인 정도라고 추정한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빠른 속도로 인간의 목숨을 빼앗았던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은 박쥐가 최초의 숙주였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0년 전에 돌았던 사스 치명적인 최근 바이러스 이런 것이 또 단시간 이내에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 라셀 또 등등 HIV는 에이즈는 인간에게 퍼지기 전 침팬지 사이에서 존재하던 병이었다. 이 바이러스를 비롯한 모든 전염성을 지닌 유기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너무 빨리 죽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숙주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도 자연 선택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감염원은 다수의 동물을 감염시켜서 숙주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가능한 한 빨리 자기 복제를 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숙주가 죽은 다음에 살아남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어딘가에 살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면 그들 자신도 존재할 수가 없다. 델타 32의 돌연변이의 아이러니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로 넘어가고, 자, 아무튼 델타 32가 유럽에서 유익한 돌연변이로 선택되어 자리 잡은 것은 청동기 시대이다. 그러다가 300세대를 내린 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운명으로 델타 32는 새로운 전염병인 에이즈에 대한 면역력을 제공하면서 뜻밖의 유익한 돌연변이로 각광받게 되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 전염병이 처음 시작된 아프리카 정부 지역에서는 거의 아무도 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